시청자 여러분, 휴일 편안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일요 초대석은 얼마 전까지 한국당 사무총장을 지낸 서울 양천을 출신 삼선 의원 김용태 의원을 모시고 당내 현안에 대한 시각과 대안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제18대 총선 때 신진인사 영입 케이스로 정계에 입문해서 현재 20대까지 내리 3선을 하셨습니다. 초년 시절부터 쓴소리, 고든소리, 할 말을 하는 소신 있고 당찬 의원으로 알려지면서 원희룡 제주지사, 남경필 전 경기지사, 그리고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또 얼마 전 착고한 정두환 전 의원과 함께 소장개혁파의 대표 주자로 꼽혀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장과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 한국당 혁신위원장, 사무총장, 그리고 조직강화 특위위원장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조광특위위원장을 하시면서 당협위원장 교체에 앞서 먼저 자신을 당협위원장 탈락 명단에 올리는 이른바 기득권을 내려놓는 셀프 인적 청산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님, 이렇게 초청에 응해 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시청자들께 좀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신 TV를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고 교수님 모시고 정치 얘기, 나라 얘기 같이 하면서 정말 걱정스러운 이 시국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당 안팎에 여러 현안들이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국가적 현안이 아닌가 합니다. 일본 가기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그런 수출 무역 관리 정령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경우 후폭풍이 심각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한일 간 관계가 중대 기로에 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 의원께서는 지금 이 한일 관계 이런 갈등 이 국면을 어떻게 보시고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의 무지와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도대체 우리 실력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본인의 굳은 의지만 갖고서 이 문제를 이렇게 일으켰는데 수습할 대책 없지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시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결기로 이 모든 문제를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바라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결국 세계 각국의 시각에서 볼 때,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실력을 냉정히 돌아볼 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할지 풀어봐야 될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우리 기업의 실력을 돌아볼 때 정말로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전에 이 청나라가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결국 남한산성으로 도피해서 정말 삼전도의 치욕을 겪었던 완전 항복의 그런 일까지 가지 않을까 정말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손자봉법에도 싸움이 이기려면 지피지기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신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오기랄까? 자존심이랄까? 또 이런 명분 이런 것만 내세워가지고 덤벼들다가 일격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케오패를 당하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자,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보죠.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이 싸움을
승산이 있다라고 계산하고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예. 일부 언론도 해볼만 하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해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본도 손해가 막심할 것이다. 그래서 힘들어서 제대로 견디지 못할 거다. 예. 두 번째, 일본이 수출 규제하는 품목 그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대체할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대체할 수 있다. 예. 세 번째, 일본 입장에서 볼 때 이러면 중국이나 다른 나라, 특히 경쟁국인 중국에 어부지리를 준다. 예. 그래서 일본이 견디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참으로 어리석게 짝이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이번에 수출 규제 품목 중에 불화수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걸 에칭가스라고. 에칭가스죠. 이 에칭가스는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부품입니다. 자, 이 에칭가스를 써서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들어내는 반도체 총 매출이 연에 120조 정도 됩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일본에서 수입해서 쓰는 에칭가스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불과 600억이 안 됩니다. 600억 달러가 아니라 600억 원밖에 안 됩니다. 아. 그 중에서 실제로 반도체에 들어가는 거는 약 300억 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예. 자, 그러니까 300억 원의 에칭가스가 없으면 120조의 반도체를 못 만드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예. 이 에칭가스를 자 일본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수출을 여러 가지 통제하면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다른 데서 구해야 되겠죠. 예. 그럼 이제 구할 수 있느냐? 못 구한다는 거예요. 그 순도 자체를 맞출 수 있는 에칭가스를 만들어내는 일본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예.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최고급 과정에 쓸 수 있는 거는 일본밖에 만들지 못해요. 예. 나머지 하위 공정에나 쓴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쓰는 것도 하위나 중위 과정에서 쓰는 공정에서 쓰는 거나 쓰지 최상위 공정에 쓰는 거는 일본밖에 없다. 자, 그럼 이거를 한국에서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상황이면, 자, 이런 상황을 문재인 대통령의 굳은 결기로 풀어나갈 수 있느냐? 이거는 굳은 결기를 해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기업이 그걸 못한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백날 본인이 결기 앞세운다고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한심한 게 얼마 전에 박영선 예. 중소기업 벤처 중소기업 장관이 아니, 우리나라에도 불화가스를 잘 만든다는데 대기업이 안 써가지고 그런다더라. 그런데 그 말씀하신 대로 순도가 일본 것은 99.999인데 우리는 99.99 가지고는 이건 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박영선 장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정권 핵심 실세 중에 실세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 장관을 앞에다 두고 오직 하면 하이닉스 우리 최태원 회장이 그 말이 안 된다라고 대들었겠습니까? 지금 이 분위기에서 그 정말 기업 총수가 어디 이 정권에 그건 아니올시다. 아니옵니다라고 얘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답답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아니,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첫 민관정 회의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엉뚱한 소리 하니까 우리 기술이 그 따라가려면 50년도 더 걸린다.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소재 부품 산업 기술력을 따라가느냐고 또 호통도 쳤잖아요. 저는 더 한심한 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12척의 전함이 있습니다. 라고 이순신 장관의 말씀도 하시고 저도에 가서 한다는 소리가 여기가 첫 번째 이겼던 곳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거북선 횟집에 가서 또 밥도 먹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김훈 선생의 카레 노래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네. 아마 그 카레 노래에 나오는 얘기를 갖고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카레 노래에는 이 12척의 전함, 일본을 물리치는 이순신 장군의 너무나 비통한 심정들이 절절히 녹아져 있는데 그 비통한 심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심정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울부짖는 이 삼성이나 하이닉스 이 기술자들과 기업인데 박용만 경총 회장의 비장함과 애절함이지 문재인 대통령의 결기가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나 한심하고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고 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이순신 장군한테 나와서 싸우라. 그래서 다 나와서 싸웠다가 이 망할 것 같으니까 이순신 장군이 안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다가 이제 명령 불복종죄로 이 끌려와서 이 대역죄인으로 몰리죠. 그런 한심한 명령을 내리는 선조의 모습이 과연 누구일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 사태가 우리가 아무리 이 결기를 다지고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선한 마음으로 일본의 이 반일 감정을 앞세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느냐, 그 감당할 실력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참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우리가 이제 직면하지 않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더 걱정인 것은 아까 우리 김 의원께서도 네. 백기투항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은 없는 것 같다. 그런데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집권 세력은 얼마 전에 민주연구원, 민주당 싱크탱크에서 나온 것처럼 대일 강경책이 내년 총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표를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자, 제가 SNS에서 이런 걸 많이 봐요. 이렇게 뭐 이제 우리 경문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일제 36년도 견뎠는데 내년 4월 8개월 못 견디겠느냐. 그게 문제라니까요. 근데 과연 그걸 누가 만들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요. 뭐 뻔하죠. 그런데 내년 8개월까지 견뎌서 이런 반일 감정 부추기는 이런 기류들이 민주당한테 도움이 돼서 선거에 이길 수도 있겠죠. 예. 문제는 우리 기업들이 과연 내년 4월까지 견딜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고치가 한 달 반도 못 견딘다는 그 거예요. 에칭가스라는 게 워낙 불안전한 물질이라 그 이때까지 2주 단위로 주문해서 수입을 해서 썼다고 그럽니다. 자, 현재 지금 우리 뭐 재고가 한 2달 남짓한다고 그러죠. 이미 7월 6일인가요? 7월 7일 날 이 반도체 업체에서 일본에 주문한 에칭가스가 통상 1주에서 2주면 들어오던 게 지금 안 들어오고 있답니다. 뭐 지금 이제 기업 입장에도 정말 난리가 났죠. 자, 이 문제는 답은 너무나 뻔합니다. 이 문제를 일으킨 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속 주장하시는 게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했으니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시각이죠. 세계 각국에서는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도 일리가 있겠지만 일본이 주장하는 국가와 국가 간의 협정인 한일 협정을 깼다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그렇죠. 편 들기 어렵죠. 위안부 협정도 깨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세계 각국이 바라봤을 때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편을 들지 못한다면 결국 당사자가 풀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당사자가 풀 생각을 않고 일본이 잘못했다. 그리고 일본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 안 하면은 뭐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자세면은 못 푸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싸우는 주체가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싸우는 주체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아니고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이 지금 그렇게 못 싸운다는 거잖아요. 기업은 지금 편직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지 잘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그래서 제가 칼의 노래 그리고 남한산성이라는 소설을 다시 읽어봤더니 결국은 남한산성으로 도망갔다가 49일 버티다가 삼전도에서 3번 절하면서 머리를 땅에 찢는 그야말로 백기투항을 하는 거죠. 저는 그 나라 망한 것 아닙니까? 결국 적절한 수준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빨리 봉합을 해야 되는데 이 봉합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이 국가적 이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의 자존심이나 체면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 중요한 거는 우리 국익이고 우리 기업들의 구체적인 냉정한 이 실력을 확인해 가면서 국익을 찾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겠죠.
참 경제도 걱정인데요. 또 하나 걱정은 안보입니다. 네. 지금 쌍끌이 위기를 저는 맞고 있다고 보는데 예. 북한 김정은한테 그동안 굽신굽신하면서 저자세 외교로 지금 일관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으로는 잘 통한다고 했는데 뭐 멀리도 갈 것 없이 5월부터 5월 4일, 9일 예. 그리고 6월 25일, 31일 예. 아니, 7월이죠. 7월 25일, 31일 그리고 8월 2일 예. 잇따라 지금 방사포, 탄도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군 자체는 그동안 평화무대에 젖어가지고 완전히 기강이 빠졌다 할 정도가 아니라 무너졌다 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자, 뭐 북한이 미사일 쏜 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저는 더 중요한 일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미국의 태도. 예. 사실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게 그거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핵보다도 핵을 실어 나르는 ICBM 예. 이것을 더 걱정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북한을 파키스탄이나 인도처럼 비공식적 핵 보유국 지위를 주면서 ICBM만 폐기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인정하겠다. 이러면 미국한테는 그 핵에 대한 뭐 직접적인 위협은 이제 사라진 채 한국만 완전히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이런 상황에 도래할까봐 그게 가장 걱정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저는 그게 이제 점점 현실화되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나 걱정이고요. 이게 현실화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협상에 대한 주도권은커녕 완전히 제대로 북한하고 협상할 자리도 차지하지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정한 대로 그러니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우리의 지원이 계속된다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궁극적으로 비핵화의 길을 갈 것이다.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평화로 가자. 그런데 가정도 아니고 착각이죠. 북핵은 그대로 존재하면서 이 북한하고 협상해서 이 현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꾼다. 이렇게 되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실제로 모든 협상은 미국하고 하고 예. 지원은 한국한테 받고 다음에 핵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 남한하고 이 대화하거나 남한하고 관계를 맺을 때는 핵을 가진 훨씬 높은 지위에서 유리한 정도가 아니죠. 한국을 이제 맘대로 속된 말로 갖고 놀지 않을까. 저는 뭐 이 문제가 단순히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그 우리가 이 북한에 대해서 그 대화 당사자로서의 지위조차 상실한 채 아무것도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얻는 게 없이 모든 거를 잃는 이런 그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뭐 저도 그 지금 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협이 완전히 제거되고 그 전쟁에 대한 공포가 완전히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이 사라지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전쟁에 대한 공포가 사라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의 입장이 변화하면서 북핵은 그대로 존재한 채 북한하고 미국하고 이 직접 협상을 해서 이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된다면 그거는 미국하고 북한하고의 평화협정이지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평화협정이 아니라 완전히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볼모로 잡힌 강화협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 우리는 이제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의 인질 내지는 볼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쟁 억지력이라는 것은 역시 힘의 균형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는 전투력이 아니라 대화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게 뭐 스웨덴 의회에서인가 연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한국당 내에서는 이런 상태로는 김정은의 핵을 우리가 적절하게 억제할 길이 없으니 우리도 핵 무장을 하던가 아니면
옛날 1991년인가요? 가져갔던 전술핵을 재배치하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지금 한국당 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 우리 정말로 수많은 전문가들이 수많은 논의를 끝에 만들어내는 게 되게 이론이잖아요. 예. 근데 참 이 문재인 정부는 이론알기를 무슨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뭐 황당무계한 그런 이제 태도를 취하는데, 뭐 우리 경제에서도 최저임금 올리면 어떤 결과를 갖고 올 것이다 이론으로 이미 나와 있는데, 아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해보겠다고 다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 마찬가지로 핵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핵이라는 건 절대 무기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다른 재래식 무기도 비대칭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죠. 핵무기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핵 균형이라는 거죠. 예. 근데 북한은 구체적으로 핵을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죠. 핵을 직접 보유하거나 아니면 보유하는 것 이상의 어떤 그 효과를 내는 그 방안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예. 그게 바로 핵 공유죠. 근데 핵 공유도 이제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언제든지 남한으로 핵미사일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설령 배치가 되지 않더라도 유사시에 핵 공격에 반드시 보복이나 아니면 정말 결정적인 국면에서는 선제 타격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짜진 어떤 이제 어그리먼트 약속이겠죠. 바로 그게 한미 군사동맹 아닙니까? 저는 따라서 지금 이 북한의 이 핵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핵을 보유하는 방식은 아마 쉽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렇겠죠. 한미 동맹을 더 굳건히 하면서, 특히나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진 거는 공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거를 더욱더 분명히 하는, 그러니까 핵을 언제든지 한반도에서 이 상황이 터졌을 때는 북한의 핵 공격을 전제로 한 핵 보복, 아니면 핵 공격이 임박해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강하게 약속하는 어그리먼트가 한미 군사동맹 안에 따로 완벽한 스페셜로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지금 맺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그 미국 국방대학에서 그 제안한 내용도 그 금방 말씀드린 내용인 것 같은데, 저희가 그건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참 국방대학에서 내놓은 핵 공유인가요? 네. 그런 방안도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지금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은 다 쓸데없는 얘기들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우선 문재인 대통령도 한미 동맹보다는 민족 공조에 더 마음이 가 있어요. 그것도 미국도 그래서 우리나라를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뢰할 수 없는 거고. 더군다나 트럼프 이 대통령 보면은 이 사람 생각은 미국만 안전하면 한국은 뭐 어쨌든 관계없다 그런 식이에요. 얼마 전에 발언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 한미 동맹 정신에 어긋나는 그런 발언들을 뭐 수없이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동안 우리 전술핵도 다 철수한 것은 미국의 핵 우산이 확실하다. 한미 동맹을 통해서. 그런데 과연 우리가 유사시에 미국의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핵 우산이 펼쳐지겠습니까? 이거도 이제 동일한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되겠죠. 냉정해져야죠. 냉정해진다는 게 우리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게 강조하는 거는 뭐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의 태도가 변할 수도 있다라는 현실은 분명히 우리 냉정히 인정해야 되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태도가 변할 수 있다라는 걸 현실로 받아들인다면 그거에 대한 우리의 대안이 민족 공조냐? 그건 아니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북한 입장에서는 한반도 내에서 군사적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본인들이 북한 핵을 보유하면서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 그게 가장 중요한 지금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완전히 고립무원인 거죠. 북한으로부터도 그 완전히 뭐 요새 표현대로 호구 취급을 받는 거고, 미국으로부터도 완전히 패싱 당하는 거고.
갈 데가 없죠. 이럴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왔던 가장 중요한 축, 한미동맹, 그리고 한미동맹을 넘어서는 한미일 이 삼각동맹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방향으로 이제 그걸 통해서 결국은 북한이 이 북한 핵을 자기들이 보유하면서도 완전히 그 대외적으로 모든 제재를 풀고 자기들이 이득을 취하는 거는 어렵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 심어줘야지 우리가 협상이 되지.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권의 뭐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 또 이런 안보 위기, 예.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실정이랄까, 실체, 이런 상황이에요. 국가적인 위기, 국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너무 큰 얘기는 하다가 또 작은 얘기 하려니까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우선 또 한국당의 사무총장도 지내시고 요직을 지내셨으니까 또 당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실정을 거듭하고 있고 국민 모두가 이렇게 가다가 나라가 망하겠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거 아닙니까? 그 대안이라는 게 제1야당뿐이 더 있겠어요? 거기다가 무슨 바른미래당을 찾겠습니까? 민주평화당을 찾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당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여전히 외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 겁니까? 우리 고 교수님도 이제 정말 뭐 지인들하고 얘기하시다 보면 나라 걱정들 엄청 하실 거 아니에요. 맞죠. 특히나 정말 이대로 가면 이게 대한민국 경제나 안보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대통령보다 더 하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들이. 근데 이제 한국당 얘기를 딱 하면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왜 한국당 얘기가 나오냐? 맞아요. 그 얘기도 꺼내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죠. 저는 이게 지금 우리의 한국당에 처한 가장 중요한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국회에서 우리 당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못하는데 내년 선거는 우리한테 유리하지.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잘 현재 상황을 관리해 나가면서 실수하지 않으면 돼. 이런 지금 이제 정서가 커져 있는 거죠. 국민들의 민의를 몰라도 그렇게 모를까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여기도 우리 당내에서도 매우 합리적인 가설에 근거하죠. 왜냐하면 선거는 이쪽 아니면 저쪽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잘못하면 결국 이쪽의 반대인 저쪽 한국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러한 지금 그 가설에 입각하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밖에서 들어보면 내년 총선 자기가 기권하면 기권했지 한국당 현재 이런 모습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정말 말씀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제가 이제 하죠. 당내에서도 할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우리 당을 제가 뭐 사무총장까지 지냈으니 당을 걱정하는 심정에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드리는데 우리 당내에서는 여전히 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이 잘 가고 있는데 왜 괜한 분란을 일으키느냐 이런 식으로 일반 국민들과 당을 걱정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치부하는 게 참 답답하고 저로서는 정말 큰일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황교안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전에 뭐 어디서도 구시렁거리지 말라 그랬는데 아마 우리 김의원같이로 건전한 합리적인 비판 또 당이 좀 어떻게 잘 돼야 하느냐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아마 공무원 출신이어서 그런지 공안검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사불란해하는 것 당은 딱 대표를 중심으로 조용히 이렇게 밀어줘야 그렇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정당관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당을 해치는 그런 개파적 발상이나 당 분열을 시키는 발언에 대해서는 필벌을 하겠다. 아마 필벌이라는 게
내년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겠다 뭐 그런 얘기 같은데 그게 옳은 얘기인가요? 자, 이제 당을 분열시키고 당을 해하는 발언이나 행동은 당연히 지탄받고 그에 상응하는 그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당을 분열시키고 당을 해하는 행동이 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당을 해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대로 가면 이긴다 내년에. 그냥 뭐 우리가 그 조심조심 잘 가면 이기는데 딴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저는 당을 지금 가장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는 우리 당이 지금 가장 혹시라도 이기는데 내년에 위험한 거는 뭐냐면 이쪽에서 장난칠지도 모른다. 저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 이 뭐 네. 특사로 내보내가지고 분열시키니까 네. 오히려 우리가 할 거는 만에 하나 그런 걸 대비해서 소위 탄핵 찬성 세력, 그러니까 탄핵 찬성 세력도 뭐 지금 이제 정당으로 만들어서 하는 이런 일부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쪽하고 무언가 연대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우리가 분열이 그러니까 이 표가 분열돼서 지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 공공연히 하거든요. 예. 저는 그게 바로 당을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 쪽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대로 가면은 우리는 이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 당 안에서 그 지금 광범위하게 유포시키는 사람들. 두 번째, 내년에 선거를 만약에 연대를 한다면 다른 세력이 아니라 바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정말 잘못됐으니 네.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은 다 배제하고 탄핵 반대했던 사람들하고 같이 힘을 합치자.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저는 가장 중요하게 우리 당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당이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당연히 비판하고 비판해서 안 되면 싸워야죠. 그거는 우리 공당의 조직원으로서 100번 해야 할 일이고 이 자유한국당이 현재 당대표하고 이 당을 장악한 일부 세력의 당입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나가면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자유한국당 뭐 하고 있냐? 자유한국당한테 국민들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사람들 다 갈아치우라. 근데 그거 안 하고 자기 기득권만 가지려고 하는 자유한국당 도저히 못 믿겠고 정말로 봐줄 수 없다. 이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좋은 게 좋다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이런 사람들이나 세력들에 대해서 신상이나 필벌로서 무언가 당내 이 분위기를 다잡으려고 하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죠. 어떤 경우에도. 얼마 전에 그러니까 박맹호 사무총장이죠. 네. 뭐 본인이 부인은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화당과 선거 연대설 뭐 이런 것도 또 흘러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셨지만은 문재인도 싫지만 한국당은 더 싫다나 네. 뭐 이런 것들이 상당수 국민들의 정서거든요. 자, 이런 정서로 내년 총선에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필패론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자, 선거는요, 결국은 국민들 유권자의 더 많은 마음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대통령 너무 잘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잘못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매우 합리적인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예. 찾고 계세요, 그런 분들을. 누가 있는지. 근데 자유한국당은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모두 다 모으자. 대신 이 문재인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로 비판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일부에서는 지금 그러잖아요. 내년 선거는 이 지난번 탄핵 때 탄핵이 잘못됐느냐 못했느냐로 선거를 치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야 탄핵을 잘했느냐 못했느냐고 선거를 치르면은 싫어하겠습니까? 아, 좋죠. 그야말로 불감청연정 고소원이죠. 땅 짓고 헤엄치기 선거가 됐죠. 그렇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는 그래서 정말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입장이 서로 다 지금 다른데 그 얘기를 고통스러운 얘기를 갖고서 다시 선거를 치를 수는 없죠. 자, 그래서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놔드리자. 놔드리고 우리가 치르는 건 뭐냐면 결국 반문연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갖고 선거를 치르자. 예.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 다 모이자. 라고 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러야 되고요. 그렇게 치르기 위해서 제일 전제 조건이 뭐냐. 덩어리가 가장 큰 게 자유한국당이잖아요. 예. 그럼 자유한국당부터 기득권을 내려놔야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예. 기득권 내려놓고 국회의원들도 내려놔야 예, 그렇죠. 그래서 당만 내려놓을 게 아니라 예. 그 당 소속 의원들도 내려놓고 이렇게 해야 공간이 생기고 또 거기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마디로 정리한 게 반문연대 보수 통합으로 선거를 치러야 되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부터 예. 바로 명분과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명분이라는 건 뭐냐면 다들 하나로 모일 수 있는 명분, 이유. 두 번째는 공간. 공간이라는 건 그 사람들과 함께 하면은 결국 내년에 공천에서 이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상당수의 이 공천 지분을 포기하는 과감한 희생이 필요하죠. 국민들이 지금 원하시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 못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한테 자동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자유한국당에 감동적인 희생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정말 절박하니까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자기 손발을 잘라내는 희생, 바로 그 감동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답하지 않으면 내년에 정말 희망이 없죠. 그래서 이런 기득권 내려놓는다는 게 말은 좋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건 누가 결단을 해야 하냐면은 지도부가 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지도부가 해야 하는 일이죠. 근데 지금 황교안, 나경원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상당수 사람들은 결기랄까? 뚝심. 뭐 이런 게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역시 지도자라는 것은 없는 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그 어떤 사직생의 자세랄까? 네. 이런 것이 필요한데 두 분 다 웰빙 체질 아닌가 하는 게 상당수 유권자 또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하여튼 정치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철칙은 선택이라는 것은 이것 중에서 좋은 거를 고르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저것 중에서 하나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무엇을 택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버리는. 그 버릴 때 두려움과 고통이 상당하죠. 그러나 그 두려움과 고통을 감당해내는 것. 그게 결국 정치고 특히나 지도자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 무엇을 버림으로써 국민들이 감동을 느낀다면 그건 정말 우리 지도자가 택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앞서 제가 잠깐 소개는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그 아끼던 양천을 당협위원장을 내놓으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지구당이 없네요. 그런 셈입니다. 예. 뭐 후임이 와 있으니까요. 아, 벌써 와 있습니까? 예, 그럼요. 그럼 어떻게 김 의원은 정치 행로를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년 뭐 총선이라는 게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예, 뭐 그렇다고 뭐 정치를 쉬실 건 아니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한텀 쉬는 분들도 있기는 합디다마는 그래서 더 성장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분도 있지만 지금은 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하여튼 뭐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문재인 정부하고 그러니까 세게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싸우는 역할을 제가 지금 수행해야 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못하고 있으니까요. 예. 문재인 대통령하고 잘 싸우는 역할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대안 세력으로서 분명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있는 힘을 다하는 것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내년 총선은 결국 제가 뭐 당 소속 당인이니까요. 당에 결국 명령에 따라야 되겠죠. 당에서 예. 나가지 말라면 못 나가는 거고요. 예. 당에서 더 어려운데 나가봐라. 뭐 정말로
거기 그 자리는 나가서 이길 사람이 없다. 당신이 나가서 한번 뛰어봐라 라고 한다면 당인으로서 당연히 100번 따라야죠. 그래서는 우리 당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정말 저처럼 3번 정도 국회의원 한 사람이라면 자기 지역구 떠나서 이 민주당에서 이 의원은 반드시 대결해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이 더 이상 이런 말도 안 되는 국정 방향을 끌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저는 이런 자리에 다 차출해서 모든 사람이 정면 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희생이고 그런 희생을 통해서 감동을 드릴 수 있다면 당인으로서 100%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태 의원이 절규하는 것처럼 강조한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한국당이 황골탈퇴된 모습으로 변신을 해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그야말로 건곤일척의 승부를 펼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